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하루에 차량 16만 대를 실어 날랐던 청계 고가도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해 약 2달에 걸쳐 상판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라진 청계 고가는 지난 시대 발전된 서울과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는 육교의 다리가 청계천에 고가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은 1967년 8월. 본업 공사 가운데서도 특히 난공사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기술진으로 무난히 그 기초 공사를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청계천 하늘 위를 원래 3일 고가라 이름했던 청계 고가는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69년 3월 개통했습니다. 서울 근대화의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던 시대, 김현옥은 바로 그 시대가 만들어낸 불도저였습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서울시장 김현옥. 그는 19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돌격이라는 구호가 붙은 헬멧을 쓰고 수도 서울 건설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지만 김현옥이 시장으로 일하던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은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김현옥은 그런 서울의 모습을 놀라운 속도로 바꿔나갔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있는 7만 3천 평 크기의 한강 밤섬. 김현옥은 한강을 개발하기 위해 밤섬을 통째로 폭파시켰습니다. 그때 폭파되고 남은 부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현재의 밤섬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한강 주변과 여의도를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세층 밤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섬이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67년 말까지 밤섬에는 62세대의 400여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은 밤섬을 폭파하기로 하고 주민들을 마포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김현옥의 계획대로 68년 2월 10일 밤섬은 폭파됩니다. 폭파된 밤섬은 수만 톤의 자갈과 모래가 되어 여의도 매립을 위한 두굴 쌓는 데 쓰였습니다. 이 섬을 없애버리면 한강 하구가 넓어져서 물이 잘 빠지게 되므로 홍수나 범람의 피해를 홍수를 막는 목적 외에도 김현옥은 쓸모없이 버려졌던 여의도를 택지로 만들어서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바로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제였습니다. 24시간의 철야 공사로 제방 축조 작업이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에 비가 오면은 한강 여의도 개발은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 와서 예배를 봤어요. 3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좀 해달라. 비가 오면은 그 융중지 산 것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융중제 공사가 100일 만에 끝났습니다. 김현옥은 한국의 맨하탄을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대로 여의도를 약 90만 평의 택지로 개발했고 아파트 부지와 관공서 그리고 빌딩 부지로 분양함으로써 서울 속에 또 다른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강 한복판에 있는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제 축조 공사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한강 개발은 사실 박정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때 한강은 장마철마다 막대한 홍수 피해를 냈습니다. 박정희는 그러한 한강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현옥은 한강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박정희의 꿈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서울시의 김현옥 시장은 한강변을 보다 쓸모있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억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의 골자는 모래 버리던 250만 평의 한강변을 메워서 도로를 만들고 매립지엔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옥은 그러한 청사진을 시대적인 조국의 과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한강에 뭐 물줄기를 잡는 흥하고 물줄기를 잡지 못하면 망한다. 한강을 개발하자. 김현옥의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한강변은 도로와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의 지도는 나날이 바뀌어 갔습니다. 심지어 산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서울 북악산을 관통하는 길이 6.7km, 너비 16m의 북악 스카이웨이. 험준한 산을 깎아 만든 이 도로 역시 김현옥의 작품입니다. 그는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가 일어나자 즉각 북악 스카이웨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남산을 남북으로 꿰뚫을 남산 터널 1호가 10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남산 125 터널 역시 전쟁 때 방공호로 쓰기 위해 뚫은 것입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은 그 시대 안보 논리는 산을 깎고 터널을 뚫는 수많은 난개발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15분 이상의 교통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김현옥은 시장에 부임하자마자 도로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자갈길을 포장해 새 도로를 놓고 2차선에 불과하던 기존 도로는 모두 4차선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김현옥은 수십 년이 걸려야 해남직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단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한 20년 그 이전 시장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한 4년 동안에 한 30년 정도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전까지 하던 일을. 그러니까 서울이 6.25 전쟁 후에 맨 먼저 한 일은 기존에 있는 도로, 그걸 포장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그때 우리가 워카일 존슨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워카일에 투숙하는데 그때 2차선입니다. 우리가 열흘 만에 그걸 4차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게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냥 집도 헐고 말이지 그냥. 예? 그냥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참 우리가 그 한강 도로 넓힌다든가 반도 호텔 길 넓히고 종로 넓히고 그때 그 당시부터 우리가 길을 넓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웨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브로드웨이식으로 안 하면은 그때 불가능했거든요. 복잡한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착공된 세종로 지하도 공사가 착공 164일 김현옥은 그때 기술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지하도 공사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김현옥은 명동과 시청 앞, 서울역 등 6군데의 지하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로 다니게 하고 도로는 자동차에 내줌으로써 차를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김현옥은 임기 동안 육교를 무려 144개나 만들었습니다. 육교는 적은 공사비를 들이고도 지하도처럼 사람과 자동차를 분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김현옥은 자동차를 보다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도시 한복판에다가 고속도로를 세웠습니다. 청계 고가도로와 아연 고가도로가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의 모델인 삼각지 입체 교차로를 비롯해서 용산과 원남동 등 곳곳에 입체 교차로를 세운 것도 김현옥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란 빨리 달려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현옥에게 시속 8km에 불과한 전차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결국 전차는 68년 11월 30일 운행을 멈추고 철거됐습니다. 또 다른 철거 대상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김현옥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허가 판자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심을 재정비한다며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 들어서 있던 무허가 건물과 종삼이라 불리던 사창가를 없앴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밀어낸 자리엔 대규모 주상 복합 건물을 세웠습니다. 낙원 상가와 세운 상가가 그렇게 들어섰습니다. 특히 구군을 세 개로 펼치라는 의미의 세운 상가는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김현옥의 불도저식 개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현옥 시장이 처음 부임할 때 대한민국 정부에 세 분 불도저가 있었다 그랬는데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 씨가 큰 불도저,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 권오병 씨가 중불도저,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김현옥 서울시장이 소불도저, 이래서 대중소 이렇게 세 분 불도저가 있다고 어느 신문에 다루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 딱 대한민국 전체 불도저 한 분만 남습니다. 예, 김현옥 시장 한 분만. 그러니까 큰 불도저, 중불도저가 전부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거는 부임하자마자 말이죠. 워낙 많은 일을 벌려서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테이프 끊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니까 김현옥 씨가 모든 걸 막 공사 많이 하고 대통령 모시고 테이프 끊는 걸 또 원하는 거죠. 또 테이프 하나 끊으면서 서울시가 발전한 거죠. 제가 기억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직도 테이프 끊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처럼 각종 공사에서 준공 테이프를 자른 가위들로 시장실 사방 벽을 이렇게 빽빽이 채울 정도로 김현옥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강을 개발하고 도로망을 확충했으며 또 도심을 재개발하고 많은 양의 시민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그 하나하나가 도시 개발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대형 사업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엔 이른바 조국 근대화라는 이념, 그것이 모든 것에 앞서는 법이자 원칙이었습니다. 김현옥은 그 시대 그 이념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를 앞장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경남 진주 출생인 김현옥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수송 분야의 전문 장교였습니다. 박정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61년 5.16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그때 김현옥은 부산 제3 항만사령관이었고 박정희가 이끌던 쿠데타 세력은 먼저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가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부산과 영남 지방을 장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박정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김현옥 대령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부산 시내 곳곳을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일단 그 전국적으로 쿠데타가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쿠데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박 대통령이 부산을 헬리콥터를 방문하고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고 수고했다는 사람이 김현옥 대령이었고 그해 8월 달에 이제 별을 달게 된 거죠. 별을 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군정이 시작된 거죠. 부산 시정을 이제 그 접수를 하고 34세라는 그 약간의 나이로 부산 시장으로 김현옥 준장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살의 부산시장 김현옥은 낙후돼 있던 부산항과 부두 주변을 정비하고 해운대로 향하는 넓은 도로를 닦아서 부산의 얼굴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도시 건설 상황을 실천하고 도시 건설에 관한 건설 관계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보조 박정희는 김현옥의 불도저식 추진력이 바로 자신의 조국 근대화 이념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지하고 음성세원을 포착해서 건설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각 지방장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부산시 도시 건설에 만족을 표명하고 그 무렵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던 경제개발 계획은 일단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차 5개년 계획은 계획 사업이 금년 말로서 90%를 훨씬 초과하는 거의 95%에 가까운 이러한 그 목표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그런. 경제개발 계획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것이었고 정부는 저고가 정책 등으로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의 인구가 폭증합니다. 1955년부터 10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2배 이상 불어나 있었습니다. 도시다운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 서울로 온 사람들은 당장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운 서울은 동아일보 연재소설 서울은 만원이다의 소재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박정희였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6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10일간의 유세 여행을 그런데 박정희는 이미 63년 대선 때 야당 후보였던 윤보선에게 서울에서 참패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400만 서울 민심을 얻지 못하면 67년 대선 또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 투표 행태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촌야도 이렇게 도시에서는 야당이 압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해에 그 67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서울시의 득표를 득표 상황을 향상시켰냐 이게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비서실에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4월 특별시청에 들린 로드 여사는 윤청 시장으로부터
선거를 승리로 이끌 열쇠는 서울의 인구 문제와 교통난,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시를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 지방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모인다. 그러니까 서울은 도시계획 잘못하고 개발 안 해야 서울에 사람이 적게 모인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정감사 때도 답변에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심지어 윤치영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 때 반드시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윤치영 씨가 미국에 계시다가 서울에 왔을 때 1937년에 그분이 외국에서 있다가 서울에 돌아오는데 미국에 있다가 그때 그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 시민이 70만이거든요. 그때의 이미지를 항상 윤치영 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저래서는 안 된다 하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현옥 시장이 마침 부산에 큰 화재가 나서 화재 다음에 그 부산 부두들 구획 정리를 아주 과감한 구획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인옥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66년 3월 박정희는 서울시장 윤치영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6년 4월 4일 부산시장 김현옥을 서울특별시장에 임명합니다. 박정희는 김현옥에게 부산시장에 이어 더 큰 기회를 주면서 건설에 용감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사관을 하면서 겨우 중학교를 마쳐야 했던 김현옥에게 그 기회는 하늘이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역대 서울시장 가운데 가장 젊은 40살이었습니다. 부임한 그날부터 김현옥은 서울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는 이동시청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며 건설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답게 모든 일을 명령과 복종으로 처리하는 군대식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종 건설 사업의 공사 기간을 정할 때도 군대식으로 했습니다. 주로 국경일을 완공일로 잡고 그 날짜에 맞추려고 24시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요사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빨리빨리 한다는 그런 개념을 제일 먼저 심어주는 사람이 김현옥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무조건 하고 빨리 하라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뭐 100일 작전, 뭐 200일 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직원들에게 잿더리를 던지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하루는 그 계장이사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수십 명, 1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들어오더니 서슬이 펑펑 해가지고 앉기도 전에 앉자마자 녹지과장 불러요. 녹지과장 일어서요. 후에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 김현옥이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다짜고짜 하는 게, 야, 이 새끼야. 어? 너 집 마당에 나무 심으면 그런 거 갖다 심었겠느냐. 그리고 야단 치는데 입에 거품 무고 야단이에요.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시찰 잘 댕겼으니까 나가보니까 어느 가로수를 심었는데 큰 거 안 심고 이제 가는 가로수 심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집에 그런 거 심으면 그런 나무 심겠느냐 하고 야단인데 그게 그렇게 저게 자기보다 나이고 아무리 그 과장이지만은 그 계장 이상 온 그 간부 직원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할 일이에요. 자신의 그런 행정 방식을 비판하는 기자들 앞에서 김현옥은 서울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고충을 숨김없이 털어놓곤 했습니다.
정 시장까지는 점잖은 말씀으로 많이 했는데 양반은 콱콱 내닫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행정 자체도 그 내닫는 같은 행정이 있었는데 내닫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때는 내가 저 김현옥 씨한테도 그걸 내가 느꼈는데 그 브레이크 기능이 좀 좋지 않은 엔진만 숭상하는 것 같은 그 리더십이잖아. 그 엔진이 좋을수록 브레이크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좀 그 배려가 브레이크는 인마 나중에 생각해 같은 모양으로 내닫는 것 같은 것을 내가 느꼈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현옥에게 주어진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온갖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그에겐 무겁고 외로운 짐이었습니다. 김현옥은 하루빨리 도로를 내고 빌딩을 세워서 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또 하면 된다는 구호를 앞세워서 밀어붙였습니다. 정해놓은 완공 날짜에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춰 나갔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군사작전처럼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서울을 보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군사정권은 일도 잘한다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김현옥의 불도저식 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현옥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한정섭 씨는 청계 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김현옥이 시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 과장이었습니다.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고가도로 만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 고가도로고. 네,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대안 제시한 거예요. 예. 근데 한정섭 씨는 김현옥의 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설계도까지 내놓았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계천을 고가도로 반대한 거는 기왕 자동차 도로를 가지고 고가도로 만들더라도 도심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건 뭐 그때 교과서에는 ABC거든요. 김포공항에 내린 사람이 워카일 간다 해서 청계천을 통과하면은 청계천에는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통과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심이 자꾸 발전하면 어느 나라고 교통량이 그 도심에 들어오는 차만 가지고도 감당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환선량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게 더 빠르고 또 그 도심에는 진입 안 시키는 게 이제 그 순환선이거든요. 한정섭 씨가 비판한 것은 그만한 돈이면 지하철을 놓을 수도 있는 돈 아니냐. 그럼 뭐 하려고 도심에 그런 고가도로를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한정섭 씨가 그 비판한 게인데 그때는 대개 서울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청계천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아마 눈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 가볍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김현옥은 도심 전체를 관통하려 했던 원래 계획에서 규모만 조금 줄여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김현옥으로서는 그렇게라도 청계 고가를 세워야만 하는 남다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남산 뭐 그때는 상식이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자주 워카일 출입을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밤에도 갔고 뭐 토요일 날 뭐 어디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고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워카일 가기 편하도록 그렇게 그 고가도를 만들었다. 뭐 그때로 봐서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게다가 청계 고가는 날림으로 지어져 완공 직후부터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섭 씨가 더욱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마저도 날림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 시절 한 씨는 도심 곳곳을 꼼꼼하게 측량해서 도시계획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엔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일본 동경대 도시계획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중에 그는 기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새서울의 도시계획 전시장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앞으로 24년 동안에 걸쳐 시행될 새서울 건립계획이 일반 시민에게 한정섭 씨가 유학을 떠난 사이 김현옥이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씨가 초안만 잡아놓은 계획안을 단 2달 만에 완성해서 전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모자랄 도시계획을 2달 만에 완성했다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지역으로 해서 3가지 중심부를 재개발하면서 25,000분의 1 지도 지역은 도면도 안에 지도에다가 쭉쭉 바둑판식으로 쭉 그어서 그걸 도시계획이라고 전세를 하고 또 전세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달인가 2달째 내가 도시계획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나라 도시계획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망이 들어가죠. 몇백 년 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렇죠. 한번 이거 100년 대계라 해서 사실 애국에서는 도시계획뿐 아니라 다른 건축계획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시하는 시간보다 계획 기간이 더 긴 게 정상이에요. 그게. 도시계획안을 2달 만에 완성했던 것은 8월 15일로 잡아놓은 전시회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계획안 제작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서울시 간부들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그 저희들 자신도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적이 맞지 않는 데다가 선을 넣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나중에 집행하는 행정관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도 많을 겁니다. 저게 안 맞으니까. 예. 그들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그 시대의 방식에 따라 무모한 계획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젊어서 그래요. 젊었고 그 당시에 또 시대가 모든 거 그냥 우리가 또 빨리빨리 하는 그런 또 민족성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군 스타일이 뭐 그렇죠. 또 그 당시에 군사 정권 시대고 또 군의 스타일이 명령 떨어지면 뭐 즉각 집행에 옮기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줬지 무슨 그 도시개혁을 뭐 우리가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가 군사 정권 시대에서는 뭐 모든 것이 명령으로 다 움직였거든요. 한정섭 씨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1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공과 상관없는 포장계로 발령이 났고 서울시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공원 부지들이 차례로 팔려나가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경우 제1백화점이 들어선 자리는 60년대 초반 이 일대 지주들의 땅을 조금씩 모아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공원이거든요.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엄밀히 말해서 이 명동 토지구획 사업지구 내 지주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시가 했으니까 시에다가 관리를 위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마음대로 처분 못할 땅인 걸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국보 1호인 남대문 옆은 일제시대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로 해방 후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서린동에 들어선 호텔 자리에도 어린이 공원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공원 용지와 녹지들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김현옥이 부임하기 전인 1965년 당시의 서울 도시계획 지도. 도심 곳곳에 녹지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했던 서린동과 명동, 그리고 남대문 옆 공원 용지 외에도 10군데 이상의 녹지들이 기업가와 정치가 그리고 군인들에게 팔려나갔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과 같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좀 큰 잘못했는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필요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걸 개설한 막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죠. 어떤 재원? 네, 공사는 정말 여러 군데 여러 거 이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재원은 없고 하니까 그런 걸 매각해서 어떻게라도 좀 하려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명동 같은 데 가면 쉴만한 데가 없는데. 예. 아 그런데 좀 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죠. 예, 지금도 뭐 생각하면은 그때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김현옥 시장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식견이 없었다 할까 내 철학이 없었다 할까 그런 점에서는 후회를 합니다만. 공원 용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고가 도로와 입체 교차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들어진 입체 교차로들은 90년대를 지나면서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김현옥은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운상가입니다. 그런데 세운상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산과 종묘를 연결하는 동서 녹지축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세운상가가 들어선 자리는 원래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공터로 비워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선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대형 주상 복합 건물을 지은 것이죠. 당시에는 서울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급격하는 이 성장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이 선도해서 인프라를 놓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공공시설을 놓고 또한 그 시설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사적 부분에서 이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시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도시 전반에 공공성이 이제 살아나는데 우리 김 시장께서는 그 경영 행정이라는 그런 이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비록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주로 이윤을 남기고 주로 성과를 이제 남기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록 그 공공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업의 결과는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결국은 그분이 남긴 가장 중요한 휴증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옥이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에 두루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서울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명동, 또 남대문, 무교동을 포함해서 서울 한복판에도 공원 용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옥 시장 시절에 민간에 모두 팔아버렸던 것이죠. 김현옥은 세금만으로는 벌려놓은 사업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손을 잡았고 결국 서울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쉴 공간과 걸어다닐 길은 마구잡이로 들어선 빌딩과 도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와우 아파트 한 동이 완공된 지 불과 4달 만에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판잣집까지 덮쳐서 33명이 죽고 4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틀에 걸쳐 생존자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자네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와우 아파트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은 지형을 무시한 허술한 집안 공사였습니다. 경사가 무려 70도나 되는 산빛달의 모래바닥에 건물을 세워놓고는 기둥 몇 개로 이를 지탱해 놓았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와 안일한 건설 행정은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6단계에 걸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자재가 흘러나갔고 건설비는 비리를 입마금하기 위한 뇌물로 빠져나갔습니다. 온갖 비리들이 맞물리면서 와우 아파트는 그때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당 10,000원으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비리가 폭로되자 정치권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건국 이래 최초의 건설 참사인데다가 71년 대통령 선거까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시민아파트 건립을 지휘했던 김현옥은 4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를 물러납니다. 지난날 문란한 시정의 틈을 타서 도심지에 난립했던 무허가 건축물은 당국의 철거령과 애초 김현옥이 시민아파트를 계획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허가 판자촌 때문이었습니다. 도심지의 판자촌을 철거할 때마다 철거민들은 산 위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판자집은 한 곳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보다 못한 정부가 시 외곽에 주택을 마련해 줬지만 철거민들은 서울 시내에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철거민들은 서울에 있는 산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 산들을 가득 메운 판자촌은 누구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 시대 서울의 얼굴이었습니다. (1968년부터) 서울에 외국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주로 일본 사람들이. 근데 서울에 들어온 단체 관광객 1호가 옛날 경성제대, 일제시대 경성제대의 교수 및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아마 80명이었다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 한 것이 경복궁도 창덕궁도 아무 데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 집단 지역을 가보고 싶다는 것이 그분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김현옥은 산빛 아래 판자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시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모두 약 2,000동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사업 첫 해에 400동을 완공한다는 것이 김현옥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면은 서울 시내 모두 83만 7천. 그 시민 아파트는 아까에도 얘기한 집념이 무허가 건물을 정리를 해서 서울시가 조금 면모가 다른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 하여금 무허가 건물 지역을 헐어라, 어디 이주시키려 하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시민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키고 하자. 하려면 돈이 도저히 막대한 돈이 드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골조만 만들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살도록 하자. 이렇게 처음에 구상이 그래 됐는데 공사를 맡은 서울시의 각 구청들은 빨리 끝내라는 명령에 따라서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종로, 중구 이렇게 경쟁을 시키니까 빨리 끝내는 쪽이 뭐 칭찬도 받고 하니까 필사적이었죠. 예. 또 그 당시 구청장들 군 출신들이니까. 예. 네, 구청장 거의 다 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팔기생들이 뭐 구청장 뭐 팔기생들이 뭐 경찰서장들이 많았어요. 김현옥은 1년 동안 모두 460여 동의 시민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때 지은 시민 아파트 대부분이 서울 시내 산기슭에 자리 잡았습니다. 와우 아파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에다 아파트를 세웠던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아다시피 그 전부 모가 건물이 있었던 거는 높은 산 중이었습니다. 산 조금 높은 산에 있는데 그 건물을 지으려니까 골재 운반이 잘 안 되고 도로가 없으니까 좀 안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물 소위 말하자면 그 믹스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했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민 아파트 건립이 아주 조잡하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골재가 안 들어오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모래도 아니지 흙을 섞어 가지고 섰던 거.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뭐 도랑물 같은 거도 요새 말하자면 폐수 같은 거로 써가지고 골조로 만들었는 거. 이런 등등이 실패작이었고 와우 아파트는 그게 더군다나 조금 사질이 많습니다. 모래질이 많은 그런 동네였는데 와우 아파트는 애초에 부실하게 지어지긴 했어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태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완공 직후부터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흔들리는 등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몇 번이나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하고 진정을 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주민들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시민 아파트의 건설 비리와 부실 공사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현옥은 최악의 사태를 예감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기 한 보름 전인가 우리 그 담당 국장을 불러서 내 꿈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는 꿈을 꿨다. 와우 아파트라 그러지 않고 시민 아파트가 무너졌는 꿈을 꿨다. 그거 괜찮겠나 이렇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상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구조에 라면 구조일 경우에는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사고가 날 조짐이 보였을 때 빨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3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만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 앞에서 김현옥은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에겐 4년 동안 불도저로 밀어붙인 것들이 결국 무너지고 말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의 시민 아파트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대대적인 시민 아파트 안전 진단에 나서서 그때까지 지어진 400여 동 중에서 100여 동의 시민 아파트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을 사퇴한 김현옥에게 또 다른 불명예로 남았습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물러났던 김현옥은 1년 6개월 만에 내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구속됐던 공무원과 건설업자는 무죄 선고를 받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김현옥은 내무부 장관을 지낸 후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를 포기하고 중학교 교장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져 33명이 죽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제2, 제3의 부실 공사와 대형 참사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악순환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은 자신이 쓴 푸른 유산이라는 이 에세이집에서 불도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썩은 연륜을 단죄하여 그 위에 오롯한 푸른 잎을 길러서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우리는 그 시절 불도저식 개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한 푸른 유산을 물려받진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건축회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 건축학과 대학원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문화와 환경을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건축과 도시개발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서울 전역을 살펴봤고 저마다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600년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600년의 역사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너무나 20년 이런 식으로 20년마다 바뀌는 이런 건물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도시의 역사의 흔적이라든지 도시의 그 나이의 흔적이라든지 이게 너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한강을 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이 갖고 있는 가장 또 생명인 한강인데 한강을 또 갈 수 있는 고수부지의 접근 그 방법부터가 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보면은 군데군데 몇 군데 차로 가면 이제 조그만 굴다리가 토끼굴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그 워터프론트의 액세스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다냐? 그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주유소 건물에 가정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광경이었고 계획 없이 만들어진 도시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너무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이들이 볼 때는 개발이 된 건 아닐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이 또 보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는 앞으로 또 많은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들이 또 이제 생각하고 간 것이고요. 600년 전 조선의 도읍이었던 서울은 치밀한 설계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때 도시 설계의 기준은 동서남북을 둘러싸는 4개의 산과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습니다. (600년) 전 서울을 설계했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균형 있는 조화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일제를 지나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개발 시대를 지나면서 자취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산은 10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20-30년 주기로 허물고 갈아엎는 개발 시대의 문화와 경제적 효율성만을 쫓았던 개발 시대의 이념입니다.
이제 개발 시대를 넘어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하는 지금, 그 시대의 김현옥은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반면교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